유빈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늦게 오는 거지. 학원 시간이랑. 맞지? 자, 다음 문학 교재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문학은 14페이지 머리 후일. 자, 그래서 우리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나 소설을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실제로 시험 칠 때도 거의 대부분 시나 소설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도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이거는 필수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다른 글의 갈래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나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문학 작품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개념적인 단어, 그러니까 개념어들부터 배워야 돼요. 개념들부터.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1학년 거쳐왔네, 맞죠? 자, 1학년 거쳐왔으니까 1학년 거쳐오면서 배웠던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뭐 배웠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걸 다 합쳐서 우리가 비유라고 한다. 그치? 비유 말고 또 비유 배우면서 하나 더 배웠을 텐데. 상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그래서 비유와 상징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표현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표현법도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표현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특히나 문학, 시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안 적어도 되는데 문학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유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배웠다, 문제로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작품에 사용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표현 방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표현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1학기 때 시험 안 쳤나?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 보통 이제 시험 치게 되면 표현 방법과 관련해서는 표현 방법의 의미 적으라는 서술형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서술형은 뭐냐면 그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쓰라.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이거는 뭐 수능에도 다 마찬가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겠어?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걸 물어본다. 자, 화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화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뭐야? 내용상의 특징이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스킬이긴 하지만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주자면 문학과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얘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지 내용상의 특징을 물어보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혼자 표현에 꽂혀가지고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미나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과 내용상의 특징을 보통 다르게 물어보기 때문에 얘네를 구분 짓는 여러분들의 어떤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시라고 하는 문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생 때는 딱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꼭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중등 과정에서 딱히 가르치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이 중등 과정에서 뭐 표현법이나 이런 거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감상 방법을 배우거든. 근데 우리가 감상 방법을 솔직히 학교 시험을 치는 거 그게 배우는 거니? 외우는 거지. 맞죠? 자,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게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건 적용이 안 돼. 왜 그런데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할 줄 아나 어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일단은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몸으로 익히는 것도 할 거고요. 외우는 것도 할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단 배우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아마 한 2학기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개념 설명 잘 안 할 겁니다. 그러고는 이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내용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쌤이 많이 제시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껏 그것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 잘 읽어내야 돼요. 알겠죠? 예, 그 전까지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생전 처음 읽는 시가 나왔어.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경우 잘 없죠. 맞죠?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시를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뭘 파악할 건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나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시가 나와요. 근데 그건 여러분도 그렇지만 나도 그래요. 세상에 시가 얼마나 많은데 올해 나왔던 수는 내가 모르는 시야. 읽어 푸는 거예요. 물론 작가는 알지. 작가는 아는데 그 시집 한 권, 그 시인이 시집 한 권을 내잖아요. 그럼 시집 한 권에 작품이 80개씩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시집 한 권 내? 아니에요. 작가 한 명도 시집 뭐 평생 막 4권, 5권씩 낸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한 사람이 쓴 시만 수백 개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럼 세상에 시인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가신 분,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 작품도 수능에 나오는데. 그렇죠? 심지어 나한테 대학교 때 나한테 강의해주신 분이 수능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내가 대학교 때 이제 들으면서 시란 이런 것이야 라고 술 먹으면서 들었던 그분이 수능에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분 작품 다 아냐고. 나한테 가르친 분이지만 나도 몰라. 다 모르지. 맞죠? 자, 그러면 문제로 나와. 그럼 나도 똑같이요. 생전 처음 보는 거 읽고 푸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신 나는 이제 뭐 아는 것들이 조금은 더 많겠지. 맞죠? 자,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시를 그럼 어떻게 읽고 이해할 건데?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맞죠? 자, 그러면 시는 누가 중심이 되는 문학입니까? 화자가 중심이 되는 문학이야. 우리가 소위 말해 1인칭의 문학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시는요. 반드시 화자가 중심입니다. 화자는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말하느니 이렇게 배웠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1단원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거 있나? 저기 뭐냐 그 1학기 1단원에 6학년에 팝콘 터지는 시 있었어요? 1단원에 팝콘 이렇게 팡 터지는데 그거 보면서 막 무슨 냄새 이러잖아. 그치? 그 단원에서 뭐 배웁니까? 지급법, 의인법 배웁니다. 은유법 배우고요. 그리고 말하는 이가 무엇인지 배우게 돼요. 기억나죠? 왜 알고 있을까? 쌤은 초등학교 1학년, 그냥 7살부터 쌤은 고3까지 다 가르쳐봤거든.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게 쌤은 이 동네에서 7살도 가르쳐봤고 1학년도 가르쳐봐가지고 쌤 여기서 가르치다 보면 쟤 내가 초등학생 때 가르치는데? 막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본 건데 하여튼 자 그래서 쌤은 모든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걸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거 배웠잖아. 맞죠?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가 뭐였어요? 풀잎처럼 친구처럼 뭐 이런 거였냐? 풀잎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데 얘네들이 막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거 의인법 막 나오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배웠던 개념이 바로 뭐냐면 화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는 한자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중심이 되는 말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학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인칭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가 1인칭이 아닌 것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그런 시는 학교에서 배울 일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안 나와. 알겠죠? 자, 그런 시는 그냥 성인 돼서 읽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칠 때까지 배우게 되는 모든 시는 다 뭐다? 1인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이 대상은요 물리적 대상일 수도 있고요 추상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책상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어? 그러면 이 책상이 이제 대상이 될 거야. 그렇죠? 자 나는 책상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어. 그럼 이 책상이 대상이 될 테니까 얘는 물리적으로 있는 거지. 내가 감각 가능하잖아. 맞죠? 자 그런데 내 어릴 때 추억에 대해서 시를 쓰고 싶어. 얘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냄새 맡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물리적 대상일 수도 있고 추상적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화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떠올리거나 바라보고 있을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환경, 상황이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시적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시적 상황이 있고요. 이 시적 상황 속에서 화자는 대상을 떠올리거나 생각하거나 바라보고 있을 거야. 맞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럼 그게 무슨 시야? 자, 문학이잖아. 문학은 예술이거든요. 예술의 목적이 뭘까요? 예술의 목적이 뭘까? 뭘 표현하는데? 뭘 표현한 거야? 예술은 무엇을 표현한 거죠? 예술가의 마음속 내면, 심리, 감정. 우리는 그걸 문학에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정서. 맞죠? 자, 그래서 시라고 하는 문학은 요것들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뭘 전달하는 문학이야? 정서를 전달하는 문학이야. 그럼 정서는 누가 전달받는데? 독자가 전달받겠죠. 맞죠? 독자가 전달받을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시를 읽는다. 그 정서를 독자에게 전달할 거란 말이야. 독자가 전달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느 순서로 가야 될까? 자, 작품이 쓰인 건 시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데 그 감정이 독자에게 전달돼. 그러면 그 감정이 탁 전달됐어. 내가 그게 느껴져. 이 사람이 진짜 고향이 그리운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럼 이거는 제대로 정서를 전달받은 거겠다. 독자 입장에서.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시를 생전 처음 보는 걸 읽었어. 그럼 이거는 어떤 순서로 넘어가야 돼?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역으로 올라가야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정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넘어가서 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그 놓여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지? 를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야? 시를 감상한다 또는 시를 해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 국어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나 수능 스타일에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글을 읽고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원구일 같은 경우 보통 교과서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막 배울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배우면은 그 배울 때 정리되는 필기되는 내용들이 전부 뭘까요? 표현상의 특징들, 내용상의 특징들 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필기들 좀 할 건데요. 자, 먼 후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필기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감상부터 해보자. 알겠죠? 자, 먼 후일이니까 먼 훗날 이 말이겠다. 그쵸? 먼 훗날. 이 작품 이미 우리 한번 좀 다녔던 학생들은 이미 다 읽어봤을 거야. 맞죠? 자, 읽어봤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자의 상황.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다? 잘 보세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 하고 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면이라고 적혀있죠. 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내 머릿속으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이잖아. 자, 그러면 당신이 날 찾았다라는 건 그 먼 훗날에는 내가 내 옆에 당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 찾으러 오지.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떠올리고 있어? 먼 훗날 당신과 내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나 봐. 누가? 화자가. 맞죠? 화자가 떠올리고 있고요. 먼 훗날 당신이 날 찾아오시면 그때 나는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잊었노라 라고 대답할 거라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 당신이 먼 훗날 날 찾아오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 가정을 하면서 나는 내 대답 어떻게 할 거라고? 잊었다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야. 맞죠? 자, 다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그럼 당신이 나한테 왜 나무라는데? 내가 당신을 뭐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난 너 잊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속으로 날 비난할 수도 있잖아. 날 어떻게 잊어? 라고 하면서 날 나무라면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맞죠? 무척 그리워하다가 나는 당신을 잊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 뭐라 하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믿기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가 믿기지 않은 거야 그러면? 뭐가 믿기지 않을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믿기지 않을까 이 사람은? 그래서 뭐가 믿기지 않아서 내가 잊었다라고 얘기할 건지. 다음 오늘도 어제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안이 있고 안 잊었다는 거잖아. 오늘도 어제도 안이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어제,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오늘이잖아. 오늘 당신을 잊었어 안 잊었어? 안 잊었어. 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신을 뭐 하고 있어? 그리워하고 있지. 안 잊었다며. 오늘 말하는 게 지금 오늘일 거 아니야. 맞죠? 화자가 말하는 게 오늘이면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어제도 안 잊었대요. 오늘도 안 잊었대요. 그래 당신을 안 잊은 거야. 화자는 먼 훗날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나 잊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화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자는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가 현재 정서인 거야. 왜? 지금 못 잊었고 먼 훗날 당신이 찾아오면 그때 내가 잊었다고 말할 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난 지금은 당신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지금 당신 보고 싶어. 나는 당신이 아직까지 그리워. 라는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당신이 찾아오면 나는 잊었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먼 훗날 그때 잊었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럼 그런 내용적인 거야. 맞죠? 내용적인 걸로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못 잊었구나? 당신을 못 잊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내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를 바탕으로 역으로 올라가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사람 지금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네. 어떤 상황이지? 당신을 먼 훗날 찾아오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가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가정한 걸 바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잊었다. 대상은 당신이겠죠? 당신에게 잊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일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작품을 상세하게 읽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국어나 수능 국어 스타일에서는 이 작품을 상세하게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감상 자체를 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럼 감상은 일단 끝났어. 그럼 감상은 일단 끝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먼 후일이라고 하는 소설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 자, 그래서 일단은 표현상의 특징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시는요, 표현상의 특징이 참 드러나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삼음보의 운율. 운율,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운율은 리듬이죠, 리듬. 자,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음보가 뭐예요?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리듬을 음보, 웃지 말고 얘기를 좀 해주시. 궁금하네. 자, 삼음보의 율격이라고 하면은 이 삼음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마음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리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보라고 합니다. 3음보니까 음보가 몇 개로 느껴진다는 거야? 3개로 느껴진다는 거거든. 어떻게 읽어지는데? 요거 내가 리듬 좀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자연스럽게 어떻게 느껴져? 3번 나눠서 읽게끔 됩니다. 맞죠?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3번으로 나눠서 리듬을 끊어서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리듬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삼음보의 율격이라고 합니다. 삼음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음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삼음보가 있으면 사음보도 있어요? 네, 사음보도 있습니다. 이음보도 있어요. 이음보는 뭐 말을 만들어내면 있을 수 있는데 이음보의 율격을 가진 시는 뭐 잘 없죠. 자, 그래서 보통 삼음보 또는 사음보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삼음보의 율격이 느껴지는 시예요. 자, 근데 이 삼음보의 율격이 느껴지는 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민요적이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민요 있나요? 아리랑 생각해볼까? 아리랑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아리랑 압니까? 자, 봅시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듬이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삼음보의 리듬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음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냐면 노래 같은 느낌을 줘요. 알겠죠?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나집니다. 자, 그래서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민요적인 율격을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이 작품은. 자, 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음보율이라는 말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음보로 율격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음보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특징이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들이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거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글자 한번 세볼까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음의 수로 율격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라는 말도 씁니다. 음수율. 자, 그래서 먼 후일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삼음보의 음보율 334조.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였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334조라고 합니다.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전체 4연입니다. 전체 4연. 맞죠? 4연 8행의 시인데 자, 지금 보면 구조가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장이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뭐뭐 하면 뭐뭐 놀아 라고 해서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 이루어지죠. 동일한 단어 뭐 나옵니까? 잊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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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노라. 잊었노라라는 말이 각 역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같은 단어의 반복 또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요 1, 2, 3, 4가 전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냐면요. 운율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입니다.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리듬이라 그렇죠. 자연스럽게 음악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1, 2, 3, 4번은 모두 운율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율 말고 다른 표현상의 특징도 있어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5번. 자,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가정법이 쓰여 있습니다. 가정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 훗날 당신이 찾아오신다네. 맞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을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다는 말이잖아. 자, 그럼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라는 말에서 우리가 지금 또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시적 화자는 지금 당신이랑 같이 있다 안 있다? 안 있다.
맞죠? 지금 시적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당신과 이별한 상황에서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거야. 그럼 그 미래 상황이 바로 뭔데? 당신이 날 찾아오는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당신이 날 찾아오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1년, 2년, 3년 동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느 날 당신이 찾아오면 그때 나는 당신 잊었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년에서도 당신이 나무라면 내가 무척 뭐 하다가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당신이 나무라면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 아까 선생님 물어봤죠. 무엇이 믿기지 않냐고. 그러면 무엇이 믿기지 않을까요? 우리 두 사람의 이별이 이게 진짜인 게 없어.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당신이 잊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야. 자, 잘 봐봐. 이별이 믿기지 않았다며. 그럼 이 사람 이별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도 잊을까요? 안 잊겠지.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맞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먼 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을 잊었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 그럼 사실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 안 잊었겠지. 먼 훗날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뭐야? 먼 훗날이라도 당신이 날 찾아온다면 얘기할 거라는 거 아니야. 당신이 찾아오는 상황을 내 머릿속으로 가정하는 것 자체가 님을 잊었다고 안 잊었다고? 안 잊은 거야. 근데 안 잊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하는 건 화자의 속마음과 일치하는 거야? 반대되는 말이야? 반대되는 말이지. 맞죠? 자, 그래서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됩니다. 뭐 반어법, 마법법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어법이 사용된 시를 그냥 읽으면 모르는 상태로 읽으면 어떡할 거야? 모르는 상태로 읽을 때 충분히 우리가 반어법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왜 그런데? 화자가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다며. 어제도 오늘도 안 잊는다며. 믿기지 않는다며 우리의 이별이. 맞죠? 자, 그럼 이 정보들을 다 모아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얘 지금 헤어지기 싫네? 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잊었다고 얘기한다고? 그건 반대잖아. 맞지? 자, 그래서 화자의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반어법이라고 하죠. 반어법. 자, 속마음과 화자의 속마음과 화자의 정서와 반대되는 형태의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법을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반어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화자가 가지고 있지 정서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 강조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반어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쭉 6번 표현상의 특징 무엇이 사용되어 있다? 반어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게 바로 뭐야?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 되는 거야. 알겠죠? 표현상의 특징. 자, 그러면 내용상의 특징은 뭐야?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화자가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당신과의 이별을 믿고 싶지 않아 한다. 화자는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한다. 화자는 당신을 뭐하고 싶어 한다? 보고 싶어 한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내용상의 특징이 되겠지. 화자의 마음을 바탕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작품 내용이 나오는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 후일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얘네들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 다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숙제인데 여기에 있는 빈칸도 다 채우려고 노력해보세요. 알겠죠? 근데 이거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짜 전혀 모르겠는 것들 있잖아. 얘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뭐 하면 돼? 그냥 값치고 그냥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것도 공부야. 알겠죠? 물론 이제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왜 답인지를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런 빈칸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고민한다고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 맞죠? 그래서 보고 나 이거 기억 안 나네. 이러면 그냥 터치 보고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특징. 자, 다음 나룻배와 행위. 자, 볼게요.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나룻배는 배다, 그쵸? 행인은 뭐야? 지나가는 사람, 맞죠? 자, 그래서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이거 혹시 표현법 기억나는 사람? 어떤 표현법? 은유법이 사용되어 있다, 그쵸? A는 B이다, 가는 나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은유법이 활용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은유법 사용되어 있고요. 표현법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나를 나룻배에 비유했고 당신은 행인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연히 난 배니까. 난 배고 저 사람 나 배 위에 타려면 나 짓밟아야지. 맞죠? 자,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뭐 합니까? 물을 건너갑니다. 배니까. 그렇죠? 자, 나는 당신을 안으면 비프나 여트나 비판 여울이나 뭐 한다는 거야. 나는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안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는 뭐 한다? 당신을 안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한테 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지. 나는 주체적으로 뭔가 할 수는 없고 나는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맞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오면 그때서야 나는 뭐 하는 거야? 출발하는 거잖아. 맞죠? 당신을 안고 가는 거야. 자,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무심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아는 채도 안 해주고 그냥 내 위에 타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뭐 하고 있어?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당신은 언제든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낡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상의 특징인데 요거는 1, 2, 3, 4 이렇게 정리한다기보다는 나오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전체로 봤을 때 1년이랑 마지막 연이 생긴 모양이 어때요? 똑같다, 그치? 자, 그래서 시의 맨 처음 부분이랑 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서로 생긴 것이 똑같다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한다, 그쵸? 자, 수미상관이라고 할 때 수가 무슨 뜻이야? 머리다, 그쵸?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서로 똑같다. 그럼 반드시 한 토시 하나도 다름없이 똑같아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것도 다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데요? 수미상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일단 첫 번째, 반복이 이루어지잖아. 반복. 반복은 항상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두 가지입니다. 강조, 그 다음 또 무조건 운율입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
반복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운율과 강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엇을 형성해?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의미를 강조하죠. 자, 다음 세 번째는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왜요? 맨 위랑 맨 밑이 똑같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딱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미상관은 형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또 특징이죠. 자,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간답니다. 자, 그러면 내용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화자는 당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생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화자가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 쐬고 눈비 마시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보이고 있는 이 기다림의 태도 통해서 화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당신을 뭐만 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화자는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놓여 있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은 누가 끝내주는데? 상대방이 끝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태도는 늘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네. 씁니다, 갑니다. 이거 뭐야? 뭐뭐 비읍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어미를 반복하여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미가 뭔데요? 어미 배웠네 여러분들. 맞잖아. 어간 어미 기억납니까? 맞죠? 동사 뭐뭐 집 밟는다, 건너가다 이거 뭐야? 용언이잖아 용언. 맞죠? 용언의 어미가 지금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읍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 1학년 때 배워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맞죠? 자,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 선생님 저 어간이랑 어미가 기억 안 나요. 이제 조만간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다. 그게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요거를 바탕으로 요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해볼 거야. 자, 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작가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직업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시인이죠. 시를 쓰는 작가야.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승려예요. 승려. 시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독립운동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에 나와 있는 이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도 볼 수 있어? 작가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도 볼 수 있어? 승려의 입장에서 당신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당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승려는 결혼해 안 해? 스님은 결혼 안 한단 말이야. 그럼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 당신은 누군데 그러면?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만약에 당신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 자, 시인이니까 요거는 이제 작가적인 관점이겠다, 그치? 그러면 작가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이겠지, 화자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화자를 기준으로 보자면 당신은 당연히 누구야? 연인이겠지, 연인. 맞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승려의 입장에서 당신은 뭘까요? 요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중생들 또는 부처, 종교적 깨달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불교적인 용어인데 중생은 뭐냐면요,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스님의 역할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교화시켜가지고 공부하고 수양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만드는 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스님의 목표죠. 스님의 목표고 승려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에 좀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또는 수양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면 뭡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절하고 목탁 치면서 스스로 마음을 수양하잖아, 맞죠? 그리고 옆에서 수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날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스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잖아. 근데 그러려면 자신의 마음도 수양해야 되고 욕심도 좀 버려야 되고 욕망도 좀 버려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 버리기가 쉬워요? 어렵잖아.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내가 일방적으로 중생을 도와주는 모습이지. 그게 지금 뭐랑 비슷해요? 여기에 나오는 나룻배의 역할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나룻배는 되게 일방적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중생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독립운동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당신을 어떤 의미로도 볼 수 있나? 조국의 광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고요. 요거 자체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나오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배경지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 뒤에 이제 문제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불교적 용어가 있습니다. 불교적 용어. 자, 불교적 용어 중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하면서 믿고 있잖아, 맞죠? 그럼 이 사람 뭘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불교적 용어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불교적 용어로 할 때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게 뭔데? 거는 갈 거자야. 가다. 자는 사람이야. 사람 자자. 자, 그래서 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간 사람. 필은 뭘까요? 반드시 필. 여러분들 1학년 때 한문하는 거 맞지? 맞죠? 필은 반드시 필. 반은 뭔데요? 반대. 다시 돌아오는 거. 반어할 때. 반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간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다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윤회라고 해서 세상이 다 돌고 돈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떠나간 사람 언제든 다시 돌아온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불교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랑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랑 전자가 힘들어, 후자가 힘들어? 자, 전자는 그냥 당신을 기다리는 거야. 후자는 뭐야?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거야. 전자가 힘들어, 후자가 힘들어? 후자가 힘들지. 맞죠? 자, 그래서 바람과 눈비가 그러면 뭔데 힘든데? 나룻배 입장에서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내신에서 시련 이렇게 얘기하죠. 시련. 이게 무슨 말이야?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할 거야?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어떤 시련을 겪더라도 나는 뭐 한다?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릴 거라는 거야. 그 정도로 나는 당신에 대한 기다림의 크기가 어떠하다? 매우 매우 크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 지금 먼 후일 그 다음에 나룻배와 행위 또 숙제고요. 문제 나쁘는 거. 자, 그 다음 운수 좋은 날. 요거 아마 뭐 읽고 문제 풀어본 학생도 있을 건데 그 여러분들 아마 풀어봤던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그 교재보다 이게 아마 지문이 더 길 거야. 문제도 좀 더 많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아는 사람은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멘토 수업 때 설명 듣고 풀기. 그래서 요것도 숙제. 1월 3일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먼 후일 문제 다 푸는 거 1월 3일 숙제. 그 다음에 나룻배와 행인도 다 풀어오는 거 1월 3일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멘토 2시간 와 있는 동안 최대한 시간 좀 많이 활용해 봐야겠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하냐면요. 학원 오면은 문학 먼저 하세요. 멘토 때 문학 먼저 하고 문학 끝내고 나면 뭐해? 독해 들어가세요. 비문학 들어가세요. 알겠지? 그냥 항상 순서를 그렇게 하면은 질문거리가 좀 더 많을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